녹화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와 씨야, 방송 설정하는데 20분 걸렸어. 근데 설정했는데도 이 모양이야. 오늘은 채팅창이 문제가 있어서 두 줄로 가는 신개념 채팅창을, 야 이게 원해서 두 줄로 간 게 아니라 모 스타피디님이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뭘 건드리더니 지금 이 채팅 프로그램에 오류가 났어. 근데 너무 지금 밤이 늦어서 그거 건드리고 있으면 오늘 방송이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건드리지 않고 일단 두 줄의 채팅을, 이런 좀 보기 추한 모습이지만 오늘 이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대로 가고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미리 조정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와 낚였죠? 우리 스타피디님의 설정 횡포에 지금 낚였어.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진짜. 너무 추하다 이거. 지금 줄이는 수가 없을까? 아하, 적절한 사이즈가 안 보인다. 적절한 사이즈가 적절한 사이즈 이걸로 하자. 모르겠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할게요. 아 힘들다. 지난번에 술 방송은 녹화를 안 했어요. 무슨 실수가 있을지 몰라서. 그 술 먹으면서 터프 방송하는 거는 녹화를, 우리 스타피디님과 고민한 끝에 녹화를 안 해서 올릴 게 없어요. 올릴 게 없고 뭐 그냥 헛소리 했죠. 술 먹으면서 진짜 헛소리한 방송이기 때문에. 터프 방송 망했냐고 한 2시간 그냥 떠들다 끝났어요. 잡담하고 막 2시간 놀다가. 요게 다음 팟이고 저 멀리 있는 게 트위치와 유튜브죠. 좀 없어 보이긴 해요. 미안해. 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고칠게. 오늘은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오늘 무슨 방송을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할 거를 다 줄여서 하나만 하고 빨리 끝내는 방송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점점 짧아지는 거는 의도한 대로 잘 가고 있다. 5포인트 먹었어? 축하해. 마레피사님 축하합니다. 점점 짧아지는 방송은 점점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거죠. 훌륭합니다. 네. 의도한 대로 짧아지는 방송. 자 뭐부터 할까? 오늘 뭐부터 할까? 저거 무슨 얘기부터 할까? 저거부터 할까? 요즘에 저기 많이 불거지고 있죠? 그 모 항공사 위기. 우리 대한항공님이 요즘에 왔다갔다 하시잖아. 오늘 내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계획대로 안되죠. 더 짧게 30분 만에 끝낼까. 치킨 시켜서 뭐 드세요. 여러분들 항공업의 특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공업.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의 요즘에 문제 때문에 막 신경써서 그런데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항공사는 요즘에 그 대한항공보다 더 심각하게 와리가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전부 다 시선이 대한항공에 가 있잖아. 근데 반대쪽에 있는 항공사는 지금 콰이강의 다리를 건너냐 마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대한항공은 차라리 뭐 오너가 바뀔지언정 지금 뭐 망할 염려는 없잖아. 일단은 단기간적으로는. 물론 대한항공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는 아닌데 반대쪽에 있는 회사는 지금 인공호흡기를 붙일락 말랑하고 있어. 사람들이 관심은 없지만 지금 뭐 인공호흡기를 이거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어요. 반대쪽에 있는 회사는 지금. 거기는 지금 뭐 난리야 난리. 관심 없죠. 아무 관심은 없지만 그러고 있어. 왜 그럴까 그럼 그 회사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요즘에 레포트들 보면은, 애널 레포트들 보면은 그 아시아나 항공 분석한 레포트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요즘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위기가 왔거든. 물론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들은 아니야. 튼튼한 회사들은 아닌데 일본 JAR, 잘도 재무적으로 망했죠. 망했다가 뭐 지네들 뭐 경영의 신인가 뭔가 하는
그 구조조정의 화신으로 불리는 일본 무슨 사장이 있어. 그 사장 사장으로 앉힌 다음에 연락에 잘라갖고 손에 피를 묻혀서 지금 뭐 살아나네 마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재무주라 튼튼한 회사 아닌데,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뭐 거의 뭐 산소호흡기를 꼽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조축하님 시험 잘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시아나항공.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시아나항공 누가 재무적으로 분석한 걸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20년 동안 벌은 돈이 얼마래더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20년 동안 벌은 돈이 한 3, 4조? 뭐 그 정도 되나봐.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이자를 낸 게 그거보다 많어. 20년 동안 빚에 대한 이자를 낸 게 뭐 그거보다 거의 1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4, 5조 되는 거지, 이자를. 20년 동안 번 게 한 3, 4조인데 20년 동안 낸 이자가 한 4조야.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이자를 못 갚는 거죠. 생각보다 수익이 적다고? 적지. 요즘에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옛날에는 야 1년에 몇백억 못 벌고 그랬어.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 갚는 구조가 됐어.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부채가 얼마래더라? 한 3조에서 5조 사이에요, 부채가. 야 그럼 그 부채를 갚으려면 그 이자율이 뭐 4%만 쳐도 부채가 얼마야 도대체? 1년에 2천억씩 나가는 거잖아. 물론 그게 전부 다 뭐 이자를 내는 부채는 아니겠지만 뭐 이제 또 안 낼 수도 없지. 1년에 뭐 수천억씩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그거를 갚지를 못하는, 그거를 이상으로 지금 못 버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근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금호잖아. 금호. 옛날에 금호였다고. 금호가의 항공이었는데 금호가 뭐를 인수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뭐를 인수했다가 한방에 저 머나먼 곳으로 갔죠. 한방에 그룹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지금도 산업은행하고 열심히 쎄쎄쎄하고 있잖아. 그 회사 한번 인수했다가, 그죠? 소화 못해갖고 저 머나먼 곳으로 갔죠. 한번 얘기했었죠. 대우건설 한번 인수했다가 정말 건설회사의 무서움을 한번 맛봤지. 대우건설 인수하고 그거를 뭘 했어요? 레버러지를 차입을 했지. 은행 돈을 빌려서 차입했다가 그거 수익보전 약정 해줬다가 아주 그냥 리만 사태 맞아갖고 정말 높은 곳에서 점프했죠. 높은 곳에서 점프해서 그 그룹이 한방에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때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구조도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왜냐면 걔네 돈도 쓰였거든. 걔네 돈으로도 뭐하고 뭐 그룹의 전 자금을 끌어왔을 테니까. 그때 아시아나 항공이 휘청했는데 돈을 써야 될 때 못 쓰고 그런 거 이제 지원하다가 휘청했는데, 문제는 그게 2008년이자 리만이 2008년 2009년에 휘청하니까 2010년 이후에 여러분 뭐가 등장해요? 2010년 이후에 항공계에서 우리들이 최근에 많이 보는 거, 그게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되거든? 2010년 때 본격화됐던 거, 그게 저가항공. 저가항공사가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약간 다른게, 대한항공은 기존에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장거리나 저가항공이 잘 못가는 그런 주요 노선들에 취항을 했었어.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하고 있던 노선들은 대한항공에 비해서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좀 밀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가항공하고 경쟁을 해야 됐거든, 2010년 이후에. 근데 그 경쟁을 해서 자금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야 될 때 하필 대우건설 그걸로 그룹이 한방 맞으면서 아시아나 재무구조도 날라갔지. 뭐 한방 맞고 쓸 돈이 없으니까 저가항공하고의 경쟁에서 밀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온 사력을 그 회사의 힘을 쏟아도 이길지 안 이길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필 거기다 자금 쏘니까 쓸 돈도 없고 재무구조 휘청하는데 저가항공은 등장하고, 또 여러분 항공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변동폭이 큽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큰 회사예요. 큰 업종이에요. 생각을 해봐. 왜 변동폭이 클까? 항공업이 왜 변동폭이 클까? 이유가 진짜 많은데, 생각해봐 여러분. 비행기를 사.
날짜나 한 뭐 이제 10대를 샀어. 10년 썼어. 비행기를 그럼 10대를 더 사야 되잖아. 비행기 한 대 얼마니? 팥중구님 안녕하세요. 비행기 한 대 얼마야? 뭐 수천억 하잖아. 그럼 몇 대씩 사요? 10대, 20대, 30대 저기 아랍에미리트 항공들은 한 100대씩 사잖아. 중국도 한 100대씩 사잖아.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조 단위의 금액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어. 조 단위의 금액을 투자한 다음에 그게 연으로 가면서 점점 감가상각이 되는 거잖아. 버는 돈으로 그 감가상각하고 그 빌려온 돈의 이자 비용을 딱 갚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는 중간에 돈이 현금이 안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골로 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왜냐면 큰 돈을 일단 사니까. 물론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삼성전자여서 돈이 뭐 몇십조가 있어. 야 그래서 비행기 뭐 그냥 몇 대 몇 조를 내 돈으로 사와. 뭐 그런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거 다 빌려서 올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빌린 비행기를 사. 그래서 그걸로 막 운행을 해서 돈 벌어서 비행기 이자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빌린 돈 이자 갚고 얘 감가상각 되는 거 갚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한 해라도 그게 빵꾸가 나면은 뭐 빌린 돈이 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플렉츄에이션이 있는 거지. 그쵸? 이 플렉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해의 휘청거림이 그룹 이 업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단 그런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니? 이게 노선 위험이 있어. 노선 위험이. 이게 여러분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노선 위험이 되게 위험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지중해에 있던 모 항공회사가 얼마 전에 일입니다. 얼마 전에 모 항공회사가 꽤 잘 나가고 있었는데 걔네가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운행하는 회사였거든. 항공사, 유럽 항공사, 터키 항공사였나 그랬는데 걔네가 한 방에 망한 이유가 있어요. 걔네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남유럽하고 북아프리카, 중동 쪽이었어. 왜 망했겠니? 노선 위험. 왜 망했냐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중동의 봄 있잖아요. 중동의 봄, 아랍의 봄이 한 번 오면서 여기저기서 총 쏘고 막 들이엎고 난리쳤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비행기를 샀다? 그래갖고 막 이집트 가고 막 중동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아랍의 뭐 봄이네 가을이네 하면서 거기서 막 총 쏘고 다다다다 하니까 못 가잖아. 그럼 순식간에 거길로 가는 노선의 수익이 급락하죠. 이집트 노선 터져, 뭐 시리아 노선 터져, 무슨 노선 터져, 뭐 노선들이 다 터지는 거야. 위험 국가 지정되고 가는 사람 없고 비행 안 되고 터져 하면은 글로벌 항공사가 아니라고 지역 항공사들은 순식간에 망하지. 비행기는 사놨는데 그렇다고 딴 데로 노선을 바꾸면 되지 않냐? 그 노선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노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비행기들은 이게 이집트로 가는 노선을 내가 획득했는데 야 이집트 망했다고 저 프랑스 파리 가면 안 될까?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그거 바꾸는 게. 뭐 허가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은 야 그게 뭐 그렇다 경쟁이 빨리빨리 되겠냐. 그래서 노선 위험으로 이렇게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우리나라도 진짜 운이 좋아서 북한이 이렇게 위에만 있지. 야 북한 땅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이거 왔다갔다 허가해주는데 영공 왔다갔다 허가해주는데 수 틀리면은 뭐 위에다 방공포 쏜다고 뭐 막아버리면은 어느 순간 항공사 날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아니면 일본이 뭐 북한화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건 일단 노선 자체가 불안할 거 아니야. 어느 순간 막아버리면은 그쪽 항공사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런 위험이 있어. 항공업 자체 위험이 높아.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요즘에 이 위험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항공사 페남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페남 항공사 기억나요? 미국의 거의 넘버원 항공사였거든. 페남 퍼시픽 에어라인 뭐였냐 그거. 페남이 이걸로 결정타 맞고 한방에 갔어요. 번시관님 안녕하세요. 페남 옛날에 있었어.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페남 항공사가 있었는데 이 한방에 진짜 저 머나먼 곳으로 갔습니다. 테러의 위협이죠. 테러의 위협. 이게 테러나 사고도 마찬가지고 테러나 사고가 나면 항공사는 정말 예측 불허의 타격을 입어요. 물론 그게 보험 처리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페남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
재무구조 때문에 회사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었는데 그 페남기 폭파 사건인가? 그 200명인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200 몇십 명, 270명인가 뭐 죽은 사건이 있어서 그 한 방에 회사가 이렇게 굿바이 마이 프렌드 그동안 행복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던 회사도 그런 거 맞으면은 한 방에 회사가 테러를 당하거나 사고가 나면 휘청휘청하는데 그나마 휘청대리는 상황에서 그거 한 방 맞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보험 처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 된다고 해도 타격이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에 항공업이 또 여러분 항공업은 또 잠시만요. 항공업이 또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기 다른 게 이 항공업은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들어오는 돈들이 세계 각지에 통하여서 원화 환율에 큰 영향을 받고요. 비행기 이 기름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유가에 또 엄청난 영향을 받아. 환율과 유가가 춤을 추면은 이게 비행사 항공사 실적이 춤을 춥니다. 이거를 해지를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해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해지해서 꼭 이득인 것도 아니고.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유가나 환율에 따라 또 굉장히 또 실적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항공업은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겠지만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합니다. 의외로. 아닐 것 같지? 잠깐만, 여기 내가 투명하게 보이냐? 아닐 것 같지? 항공업이 의외로 여러분 경기에 민감해요. 잠깐만요. 왜 내가 또 투명하게 보여 이것도.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경기에 민감할까 나름? 너무 투명한데? 뭔가 잠깐만요. 제 조정 좀 하고 있습니다. 괜찮니? 경기에 좀 민감해. 예를 들면 해외 여행 가는 거 보통 누가 가요? 다 개인들이 가잖아. 해외 왔다 갔다 하면 개인들이 간다고. 기업 출장이야 뭐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있어요. 이 돈과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나의 여유거든.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 관광객들의 숫자도 해외여행은 크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많은 위험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게 또 경기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업종이에요. 리스크가. 고객들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 이거를 제대로 추산하는 것도, 야 어느 날 리만 터져봐. 어느 날 리만 터져서 여러분들이 IMF 보면은 한 방에 가는 거지. 아무 죄 없는 항공업도 한 방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여행을 안 가니까. 여행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해외여행은 경기가 좋을 때야 잘 나가는데 경기가 안 나갈 때 휘청휘청한다고. 근데 왜 하냐고? 돈이 되니까 하죠. 야 그거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겠다. 돈은 되잖아. 돈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나갈 때 많이 쌓아두고 자본을 많이 했다가 잘 안 될 때 그걸 이렇게 버퍼 삼아서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 재무구조가 상당히 중요해요. 벌 때 잘 벌잖아. 벌 때 잘 벌기 때문에 그걸 잘 쌓아뒀다가 위험할 때 적당히 버텨야 되는데, 재무구조가 위태위태한 항공사들은 그래서 위험이 오면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가는 거야.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신용등급이 굉장히 안 좋아요. 회사 신용등급이.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거의 회사채 발행조차도 힘들었습니다. 회사채 발행조차도. 회사채 발행이 뭐예요? 기관한테 돈 빌리는 거하고 똑같거든. 기관한테 발행을 하니까. 근데 기관이 걔네들한테 돈을 빌려주길 싫어하는 거지. 금리를 높게 줘도. 되게 짧게만 빌려주고 1년짜리, 뭐 6개월짜리, 2년짜리.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험하다고. 자,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얘네가 지금 그 투기 등급 바로 위에 있거든. 아시아나가 투기 등급 바로 위에 있어요. 뭐 BB 마이너스인가 뭐 BB 제로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에 있어. 근데 이게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투기 등급과 투기 등급 아닌 거의 신용 등급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어떤 채무증권을 발행을 할 때 ABS 같은 거, SFX 시큐리티 같은 걸 발행할 때 거기 발행 조건에 뭘 붙이냐면은 내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 아래로 떨어지면은 내가 돈을 예를 들면 1년 만기, 2년 만기로 빌린 건데 떨어진 즉시 갚는다 이런 거를 많이 붙여.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힘들 수가 있는데 ABS라는 게 있어요. 자산을 다 모은 다음에 자산 유동화해서 그거를 이제 내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거든. 쉽게 표현하자면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ABS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돈을 막 땡겨놨는데 문제는 내 신용 등급이 일정 등급 아래 이하로 내려가면은 녹인 노가운 옵션처럼 그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에 채권자들이 나한테 빌려간 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ABS 브레이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아래로 떨어지면 채권자들이 나한테 돈 내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해서 돈 내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얘들이 신용등급을 최소한 투기등급으로 안 가게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죠. 지금 쉽지 않아.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요즘에 보면은 뭐 있는 거 다 팔고 있어. 이거 팔았어, 저거 팔았어, 뭐 채권 뭐 발행했어, 뭐 발행했어, 뭐 돈 땡기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거 팔고 저런 거 팔고 돈 땡기고 뭐 이렇게 해서 갚는 건 좋은데 문제는 돈 땡겨서 뭐 만기 돌아온 돈을 갚는 빚내서 빚 갚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려면은 당연히 돈을 잘 벌던가 이자 비용 이상으로 돈을 뭔가 잘 버는 혁신적인 게 나오던가 비용을 줄여서 비용을 줄이던가 뭐 돈을 잘 벌던가 뭐 마찬가지죠. 수입이 늘던가 비용이 줄던가 하여튼 두 개 합친 두 개의 차익인 우리 영업이익이 많이 나던가 그게 아니라면은 증자 같은 거라도 해야지. 빚을 나의 자본으로 바꾸는 증자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근근히 버티는 거죠. 근근히. 근데 대한항공도 사실 재무구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은 비스무리했어. 그나마 요즘엔 좀 그나마 좀 잘 나가서 그래도 뭐 잘 나갔다고 해도 애매하지만은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다음에 항공업들은 이제 그런 위기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등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희한하게 거기에 또 오너 리스크가 있죠. 요즘 또 신문에 매일같이 한 세 개씩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오너 리스크까지 생겨서 굉장히 좀 영유하기 힘든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아주 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새로운 리스크까지 거의 글로벌리에 없는 리스크까지 지금 생겨서 양대 항공사들이 지금 전부 다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휘청휘청.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업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런 변동을 다 버텨야 되는 거거든. 해운업하고 비슷하죠, 사실. 해운업도 배 비싸게 한진해운이 그래서 간 거 아니야? 배 비싸게 샀다가 그 예측 못해서 배 비싸게 임대 계약 맺었다가 리만 사태 때 그 임대료 폭락하면서 그거 못 갚아갖고 결국엔 한진해운이 그렇게 됐는데 청산이죠. 청산. 항공업도 비슷해요. 비행기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게 있죠. 자기 돈으로 사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박 펀드라는 둥, 비행기 펀드라는 둥 이런 게 나온 이유가 그거를 자기 돈으로 그 수조 원짜리 빚을 지기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펀드를 통해서 이제 임대만 하는 선박 임대하는 거하고 똑같이 비행기 임대하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들어보셨어요? 선박 펀드 비행기 펀드 이런 거? 그런 펀드가 등장한 게 이런 수요가 있는 거야. 그런 항공사나 해운업계들이 그 배나 비행기를 사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걸 빌리겠다 차라리. 나한테 빌려줄 사람 이러면 해운업에선 선주들이 보통 빌려주잖아요. 근데 항공사에서는 비행기는 그런 데가 마땅하게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들이 비행기를 사서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20년 대여해주고 20년간 유지비만 받고 이제 사용료 받고 이런 펀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항공기 펀드, 선박 펀드 한 10년 전부터 등장을 했죠.
10년? 7년 됐나? 7년 8년 된 것 같아. 그런 펀드들이 등장한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리스크 분산이 있는 거지. 야,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저 뭐야, 나 채팅을 못 읽어서 뭐를 얘기가 올라간지 몰라요. 채팅을 안 읽으면서 하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민감하다.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가 사실은 재무구조가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다행히 그 아시아나 쪽은 오너리스크는 그나마 이렇게 오너리스크라기보다는 거기는 아예 그룹 리스크가 있지. 금호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애매하잖아요. 금호도 지금 재무 상태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뭐 금호 산업 뭐 금호 타이어 지금 뭐 빚내서 다시 산다는 동 뭐 지금 애매하잖아. 거기도 돈이 자금줄이 양쪽이 다 지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뭐 팔고 뭐 난리 났죠. 자, 그렇고요. 자, 오늘의 주요 얘기가 뭐였지? 아, 저 주요 얘기가 저기 있구나. M&A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M&A에 관해서. 터프 방송 했는데 그 녹화를 안 했어요. 터프 방송에 뭔 뻘짓을 할 줄 몰라서 무서워서 녹화를 안 했어. M&A에 관해서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사례야. 예전에 대우전자가 망할 때 여러분, 삼성전자는 그 물건 어디서 팔아요? 삼성전자 뭐 TV 뭐 세탁기 이런 거 어디서 팝니까? LG전자는 어디서 팔아요? LG전자 TV, LG전자 세탁기 이런 거? LG전자 또 뭐 있냐? 삼성은 삼성 프라자가 있죠. 대리점 이름이 디지털 플라자. 그래, 디지털 플라자. LG는 베스트샵. 자기네들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네들 그 전자기기 판매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전자제품 판매 조직이 있는 거지. 좀 쉽게 풀어 쓰자면 자기네들 전담. 옛날에 대우전자도 있었다. 대우전자가 옛날엔 잘 나갔어요. 삼성, 현대, 대우 아니었니? 삼성, LG, 대우라고 해야 되냐? 삼성, 현대, 대우냐? 하여튼 다 전자가 있었잖아. 뭐 현대전자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 대우전자. 대우전자 판매 조직 시스템이 있었어. 판매 시스템 조직? 판매 조직. 지금의 뭐 LG 베스트샵, 삼성 디지털 플라자 하듯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이마트죠. 그게 하이마트입니다. 대우전자가 망하면서 대우전자가 망한 게 아니지. 대우그룹이 우리 우중이 형님이 아주 크게 건하게 하시고 해외로 런하셨잖아요. 해외로 과감히 런하면서 지금 뭐 추징금, 나중에 한번 대우 얘기도 한번 할게요. 추징금 뭐 몇십조 나왔잖아요. 24조인가 27조인가 몇 조냐 그거. 개인한테 추징금이 지금 뭐 20조가 넘는 추징금이 아마 나왔을 건데 런 하셨습니다. 런 하고 런을 했는데 그게 어떤 비사가 있었냐면은 그 조직이 걔네 대우전자 그 파는 조직이 그 원래는 우중이 형의 뭐 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런 했으니까 대우가 막 갈길에 쫓겨졌잖아. 갈길이 찢어지고 막 런하니까 그 대우전자가 판매 조직은 사실 대우 전체로 보면은 그게 큰 그게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담당 마케터 상무가 있었어. 담당 마케터 상무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조직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 임직원들, 대리점 사장들하고 자기 임직원들하고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그거를 자기가 주식을 인수해요. 인수한다기보다는 뭐 주인도 없는 거 뭐 조직 그 대리점 주들하고 직원들하고 돈 모아서 우리 사주하고 자기 돈 조금 해서 그거를 가져갑니다.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선종구 회장이죠. 선종구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지. 선종구 회장님인데 선종구 상무였을 거야 아마. 본부장, 선종구 본부장 아저씨 뭐 이랬을 겁니다. 그 아저씨가
직원들을 모아서 그거를 돈을 모아서 그 조직을 가져가요. 자, 가져가서 이제 영업을 합니다. 어쨌건 뭐 영업력이 있는 아저씨였겠지. 그래서 영업을 해서 그 판매 조직이 다행히 무사히 안착을 해. 다행히 무사히 안착을 합니다. 자, 이제 무사히 안착을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손종구 아저씨 지분이 낮아.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리점 아저씨라는 등 뭐 우리 직원들 지분을 다 모아서 산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지분은 요만큼밖에 안 돼. 제가 알기로 10% 좀 넘을 거밖에 안 됐을 거야. 처음엔 상관없지. 처음엔 조직에 사는 게 문제니까. 회사가 살아가는 게. 생존을 했어. 생존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사장인데 지분이 10% 조금밖에 안 넘어.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죠. 적대적 M&A, 우리나라에는 적대적 M&A라는 게 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분을 20%만 사도 1대 주주가 바뀌는 거잖아. 경영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 그 손종구 아저씨 입장에서는. 근데 돈은 없어. 근데 나는 경영권을 지키고 싶어.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 직원들 한 20% 30%만 지분 사버리면 자기는 쫓겨날 수도 있잖아. 물론 표대결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5천억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손종구 아저씨의 지분이 뭐 예를 들면 계산하기 쉽게 20%라고 쳐. 그럼 1,000억이고 4천억이 우리 지주회사 애들 거야. 그럼 난 1,000억밖에 없어. 근데 난 지분율을 높이고 싶어. 자, 이런 니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니즈가 생기지. 그럼 그 이 니즈를 맞춰줄 사람이 누군가 필요한 거야.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말하는 키맨들이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어떤 경영자의 이런 니즈를 모 사모펀드, 어피니티라고 하죠. 어피니티는 사모펀드가 이 니즈를 캐치했어. 캐치해서 갑니다. 당신의 지분율을 높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딱 1,000억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높여?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이럴 때 쓰는 방법. 자, 이 어피니티가 자기 돈 1,000억과 손종구 아저씨의 1,000억을 합쳐요. 자기들이 1,000억을 넣어. 이제 예를 들면 2,000억이 됐어. 그리고 나머지 4,000억 있잖아요. 그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4,000억의 지분을 매입합니다. 무슨 돈으로? 빌려서. 돈이 어딨어. 은행이나 FI들한테 빌려서, FI들은 얘를 뭘 믿고 4,000억을, 이게 1,000억 손종구 회장 돈, 1,000억 어피니티 돈, 나머지 3,000억은 빌린 거. 뭘로 빌려? 당연히 앞으로 살 하이마트의 주식담보대출로 빌려요. 빌려. 그럼 5,000억의 지분을 100%를 이 페이퍼 컴퍼니가 갖게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분은 어떻게 됐어요? 어피니티 1,000억, 손종구 회장 1,000억, 어피니티가 2, 3천억이라고 치면 손종구 회장 지분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순식간에 30%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같은 1,000억인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손종구 회장이 1,000억을 넣어. 그리고 뭐 어피니티가 2,000억을 넣어. 그럼 2대1이잖아요. 그럼 손종구 회장 지분이 대충 3분의 1, 33%잖아.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이 페이퍼 컴퍼니가 은행 대출을 땡겨. 3,000억을 땡겨. 나머지 지분을 다 사. 그럼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은 하이마트의 지분을 100% 갖게 되죠.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에 손종구 회장 지분이 33%였죠. 아까 3분의 1이라고 치면 나의 돈은 그대로인데 지분이 순식간에 10%, 20%에서 30%로 올라가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죠. 간단한 방법. 이걸 뭐라 그래요? 레버러지를 활용했다 그러잖아. 대출을 활용하면. 결국에 은행 대출을 자기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해서 레버러지를 한 거거든. 이런 걸 흔히 LBO 차입이라 그래. 레버러지 바이아웃 뭐 이런 소리를 쓰거든. 이게 여러분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중간에 이런 게 다 법을 피하기 위한 또 방법이에요. 이게 회사에 있는 자산을 그대로 이제 나는 돈 한 푼 없이 회사를 사는 걸 막기 위해서 나는 영원인데 회사 재산을 팔아갖고 그 돈으로 회사를 사는 거 이런 거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횡령에 걸릴 수가 있어. 잘못하면은 기존 주주들 걸 팔아먹었다 그래서.
횡령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서 페이퍼 컴퍼니도 만드는 이유가 있고, 다 중간중간에 법에 맞기 위한 법을 어떻게 보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 그런 것들이 있어.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손종구 아저씨의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옆에 있던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가 와서 형 이거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형 지분은 가뿐히 2배가 돼. 30% 가까이 돼. 게다가 나는 형을 지지하니까 사실상 지지 100%의 형의 회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럴듯하잖아. 그럼 어피니티는 뭘 얻었냐? 이 딜 한 방으로 자기 돈 1000억밖에 안 넣고 하이마트 지분 3분의 1을 얻은 거지. 걔네는 3분의 1이 아까 선 회장 거였으니까, 선 회장 아저씨 거였으니까. 나름 굉장히 그 사모펀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딜을 한 셈인데 나중에 결국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딜을 하려면 여러분, 이 과연 저 오너가, 저 경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컴퍼니가 회장 뒤통수를 갈기기 힘들죠. 왜냐면은 같은 편인데,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야 돈을 버는 상황인데 뒤통수를 치기가 힘들죠. 이미 같은 배 2인 삼각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인 삼각으로 갔어.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얘기해서 어피니티 손회장 아저씨 1 해서 2대1의 비율로 쭉 갔어. 회사가 잘돼. 그러니까 어피니티가 이제 팔고 나가고 싶어. 이때 제가 알기로 어피니티가 2만원 정도에 샀을 거예요. 지분을 주당 2만원 정도에. 정확진 않아. 샀어. 나가고 싶으니까 이제 어쨌건 사모펀드니까 엑시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팝니다. 누구한테 팔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건 잘 모르실 거야. 좀 옛날 얘기여서.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유진그룹에 팝니다. 유진그룹에 팔아요. 롯데는 그 다음이야. 유진그룹에 팔아요. 그래서 유진그룹이 유진하이마트가 됩니다.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유진그룹에 속한 유진하이마트가 되는데 이때 유진그룹이 시멘트 만드는 회사죠. 유진증권도 있지만은 유진그룹에 팔아요. 그래서 유진그룹이 이걸 사면서 거의 아마 2배 가까운 돈으로 살 거야. 4, 5만원 가까운 돈으로 그걸 삽니다. 4만원 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걔에서 2조 가까운 돈을 주고 이제 사는데, 유진도 돈이 2조가 없잖아. 손종구 아저씨도 뭐 지분 놓기 싫고, 그러니까 또다시 여기서 사모펀드에 돈을 써요. 그때 들어왔던 사모펀드가 HNQ, IMM 이런 애들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나가면서 걔들이 들어와서 돈을 끌어주고 비중을 유진한테 한 30%, 40% 주고, 뭐 손종구 아저씨한테 한 20%, 30% 주고, 자기들이 한 10%, 나머지 돈은 빌리거나 FI들이 들어와서 딱 구조를 만들어줘요.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딜을 합시다 하고 딜을 만들어서 딜승에 떨어지면 딜던이 돼요. 그래서 유진으로 M&A가 넘어가. 이 딜을 또 성공을 하죠. 걔들이 HNQ하고 IMM에 성공을 해. 그래서 또 회사가 또 하이마트가 하이마트로 가요 뭐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나오면서 전성기를 걸어. 그때부터 전성기를 걷습니다. 뭐 광고 나오면서 무슨 뭐 가전제품 사러 하이마트, 뭐 전자대륙, 뭐 이렇게 뭐 전자랜드 막 그러면서 막 그게 가판점이라 그러면 뭐하고, 그런 오프라인 업소들이 막 한창 뜰 때잖아. 하이마트 광고도 나오고 TV 맨날 나오잖아. 하이마트로 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TV 광고를 그렇게 많이 때렸겠니.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자, 그때까지는 유진그룹하고 손종구 아저씨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유진그룹은 재무적 투자를 했고 사실상 손종구 아저씨 1인 회장이었거든. 단독 회장 그룹이었단 말이야. 거의 모든 결정을 혼자 하고. 자,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하이마트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 상장을 계획해. 상장을 계획하니까 유진그룹에 있던 아저씨들이, 유진그룹 회장님과 그 취재 아저씨들이,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1대 주주잖아. 근데 지금 2대 주주인 손종구 아저씨가 혼자 다 해먹거든?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경영권을 가져올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로. 자기들 1대 주주니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손종구 아저씨는 지분에서 밀리는데 문제는 그 우리 사주가 있었거든? 앵벌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주는 누구를 지지했겠니?
유진 아저씨들을 지지했을까? 손정구 아저씨들을 지지했을까? 우리 사주는 누구를,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회사 직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사장님을 지지하겠어요? 새로 들어올 것 같은 사장님을 지지하겠어요? 지금 사장님을 지지하겠니? 새로 올 사장님을 지지하겠니? 당연히 지금 사장님을 지지하겠지. 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날 자를지 안 자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직원들은 지금 사장님의 왼팔 오른팔일 거 아니야. 야,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은 조직 개편부터 할 거 아니에요. 내 머리 위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조직 개편부터 할 거 아니야. 구조조정 있을 줄 어떻게 알아. 뭘 믿고. 특히 뭐 저기 뭐 기획, 인사 뭐 이런 사장님의 왼팔 오른팔 부서들은 달달달달 떨고 있겠지. 사장님 바뀌면 다 날라갈 거 아니야. 영업조직 말고 그 후선 조직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사장님을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손정구 아저씨가 당연히 우리 사주 쪽이 지지를 받을 테고, 그러니까 유진 아저씨들은 이게 투표 주주총회 열어서 주주표 투표로 가자니 만만치 않거든. 만만치 않잖아. 만만치 않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지. 둘이 박터지게 싸우면은 뭐 어떤 현상이 벌어나요?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폭로전이 펼쳐지죠. 이게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 야, 알고 보니까 제가 야 우리 회사 돈을 야 쟤 뭐씨 뭐 맨날 비싼 거 타고 다니고 법인카드 결제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뭐 검찰에 기소하고, 야 쟤네는 사실 뒤로 내 돈을 빼서 썼네, 뭐 저놈은 뭐 해외여행을 회사 돈으로 갔네, 뭐 난리칠 거 아니야. 그게 진흙탕 싸움.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당연히 검찰이 영향이 미치지. 그래서 쟤가 횡령이네, 얘가 배임이네, 저놈은 사기네, 얘 나쁜 놈이에요, 쟤 착한 놈이에요, 이거 하죠. 난리 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둘 다 기소가 되죠. 검찰 기소가 돼. 유진그룹 회장 아저씨하고 그 누구야 손정구 아저씨하고 서로 뭐 검찰에 기소하고 무슨 뭐 난리쳐요. 횡령이네 배임이네 이러면서 서로 막 물어뜯기 바쁘지. 자, 여기서 가장 속타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여기서 가장 속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누가 가장 속탈까? 누구긴 누구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HNQ와 IMM 아저씨들이 속이 타는 거죠. 제 3대 주주로 들어왔던 아저씨들이, 야 이것들아 그만 싸워라, 이거 빨리 IPO에서 팔아먹고 나가야 되는데 왜 니들 둘이 팍 터지게 싸우냐 지금. 아니 이것들아 지금 다 된 밥에 왜 니들이 팍 터지게 싸워. 아주 그만 좀 싸워야. IPO에서 적당히 나눠 먹어 이것들아. 옆에서 3대 주주는 계속 그러고 있겠지. 야 나 좀 팔고 나가자. 싸우지 마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러면은 누가 하이마트로 오겠어 지금. 둘이 팍 터지게 싸운다는데 뭐 경영자가 툭하면 횡령이네, 뭐 둘이 고소하네, 뭐 저놈 죽일 놈이네, 뭐 더러운 놈이에요 서로 이러고 있는데, 아니 3대 주주로 있던 애가 야 지금 IPO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를 올리지 못하면 니들이 지금 이거 뭐 똥칠하고 있어. 야,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 3대 주주로 있던 우리 사모펀드 형들이. 여기서 여러분 사모펀드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인맥과 능력이 이런 데서 발휘가 돼야 돼요. 그 둘의 분쟁을 어떻게든지 종식을 시켜야지. 어떻게든지 화해를 시키건 한 놈을 밀건 새로운 놈을 끌어오건. 그 HNQ IMFC 딱 쳐다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얘들은 돌아올 수 없는 과리를 루비콘 강을 지났어. 해야죠. 사모가 그것까지 하냐고. 여러분 그 M&A에 관련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걸 다 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별걸 다 합니다. 진짜 별걸. 걔네 둘의 싸우는 걸 말리든가 한 놈을 이기든가 새로운 놈이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싸우는 꼴을 보니까 화해하기엔 루비콘 강을 건넜어. 서로 뭐 기소하고 검찰에 뭐 감옥 가네 마네 하고 있는데 지금 웬간해서는 힘들 것 같아. 그렇다고 한 놈을 밀자니 위험해.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3대 주주가 한 명을 밀었다가 한 놈이 끝까지 버티면 이건 진짜 개싸움이잖아. 개싸움이잖아. 그래서 애들이 세 번째 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1번, 2번, 3번 다 모아서 3번 아저씨가 그러는 거지. 저기 유진형 잠깐 와봐. 그래. 종구형님 잠깐 와봐. 부른 다음에 형 이렇게 가면 우리 다 가는 거야. 가는 거. 이러지 말고 야, 어차피 둘이 싸우면 결론 안 나오니까 야, 나 팔 때 같이 팔자. 같이. 내가 값 잘 쳐줄게. 같이 팔자. 어차피 갔어 형들. 지금 검찰 들어갔는데 형들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면? 지금 직원들도 지금 다 이렇게 난리 났는데 우리 팔고 가자. 팔고. 값 잘 쳐준대잖아.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니까 이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깜빵 들어갈 것도 같고 지금 이길지 질지도 모르겠고 보아하니 저 새끼가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캤는지도 모르겠고 내 뒤에 미행이 붙었는지 모르겠고 이거 팔까 씨 가격 잘 쳐주냐 했더니 야 잘 쳐줄게 내가 전문이잖아 그거. 사모펀드 딜소싱가 이렇게 우리 손님이 끌어오는 거에 전문 걱정하지 잘 쳐줄게. 그래서 걔들을 설득해서 걔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마지막 날에 한마디로 정말 마지막 날에 거의 D-Day에 둘이 기자회견을 해요.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하이마트에 대한 어떤 주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우리는 모든 경영권에서 사퇴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매각 발표를 합니다. 깜짝 발표를 해요. 그래 극적 타임이지. 깜짝 매각 발표라고 화해도 아니고 뭐라 그러냐 매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HMQ와 AMM은 올시구나 하고 이때를 노려서 그걸 또 팔려고 온갖 쪽으로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그런 걸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딜을 받으면은 딜 던을 시킬 수 있을까? M&A의 가장 중요한 게 딜 소싱과 딜 소싱, 그러니까 어떤 걸 팔 거를 파거나 살 거를 가져오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이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연결시켜줘야 돼요? 누구한테 연결시켜줘야 됩니까? 평상시에 그쪽을 좀 알아야죠. 예를 들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사모펀드 있으면 가서 PT를 합니다. 내가 어떤 딜을 잡았어. 하이마트 매각 딜을 잡았어. 하이마트에서 가서 하이마트 주주들한테 가서 PT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수요자들을 알아보니까 이러한 수요가 있다라고 넣어야 되잖아. 이러한 수요가 있다고. 이러한 수요가 있다고. 거기에 몇 명을 넣을 수 있느냐가 여러분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소위 말해 쩐주죠. 그래 쩐주. 그 쩐주를 아는 게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게 인맥이야. 딜 소싱하는 것도 물론 인맥인데 누가 뭐를 팔고 싶은지 캐치를 하고 그 경영자 또는 그 오너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돼. 생각해봐요. 아까 전에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인피니티가 그 손정구 그 CEO가 10%밖에 지분이 10몇 %밖에 지분이 없어서 그 지분율을 높이고 싶다라는 그 니즈를 캐치하니까 와서 그거에 해답을 제시해서 그 딜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하이마트가 매각을 하려면, 물론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웬만한 데서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T를 할 때는 야 그렇다면 이름을 막 넣을 수 있냐. 예를 들면은 야 내가 이걸 삼성에 팔게, 뭐 LG에 팔게, 뭐 두산에 팔게, 어디에 팔게, 애플에 팔게, 이걸 넣을 수 있겠어? 야 그럼 그 팔려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 삼성에 아는 사람 있어? 아 너 애플에 판다 그랬냐? 저기 잡수 형한테 전화해 봤니? 뭐 페이스북에 판다 뭐 이런 거 막 넣을 수 있냐고. 저커버그 형하고 뭐 개인적으로 저녁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물어본다. 또 큰 딜을 하는 팔려는 그 오너들은 자기들끼리 또 알아 어느 정도를. 야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듣고 있다가 한마디에 야 내가 어저께 거기 사장님하고 밥 먹었는데 그런 소리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야 그럼 걷다 대고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뭐 이러면 딜 나가리잖아. 딜 나가리잖아.
아 그래요? 야 이러면 거기서 그럴 수 없잖아. 아 그랬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분은 아니고 지우고요 하면서 PT장에서 이렇게 줄 짓고 지울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 줄 가리기 뭐 이런 거 안 되잖아. 딜리트 안 되거든.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뭐 회장님은 그저께 만나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어저께 밤에 여쭤보니까 이거 관심이 있다고 하시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러면 나가리지. 아 거기서 그럼 나가릴 거 아니야. 아무 이름이나 막 넣을 수 없다니까. 생각해봐요. 거기다 뭔 소리 이름 거기 막 수천억짜리 딜을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페이스북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저커버그 형한테 물어봤냐고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가 돼야 돼요? 그쪽 CEO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있어야 돼.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두산의 뭐 인프라 코어가 하이마트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아 실제로 두산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느냐 하이마트 주주가. 아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두산 CEO가 아니면 두산 오너가 두산 뭐 어디 누가 제가 얘기해보니까 평상시에 이러이러한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매수를 넣으면은 이 정도의 관심이 있다 이 정도 썰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넣을 수 있나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이런 관심이 있더라. 결국 어디에 팔렸습니까 여러분? 결국 어디에 팔렸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데 팔렸잖아요. 이러한 사태를 거쳐서 유진하고 손아씨하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3대 주주가 아야 팔자 그래갖고 A씨하고 팔아갖고 롯데로 가잖아. 그래서 롯데로 가는 것도 롯데로 쉽게 안 갔습니다. 처음엔 롯데로 안 갔어. 그게 처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누구냐? MBK 파트너스로 넘어갔을 거예요. 우선 협상자가 또다시 사모펀드가 됐어. MBK로. 그래서 MBK가 그거를 사실 먹으려고 그랬는데 MBK가 딜을 취소하죠. 딜 더는 완료를 했으면 됐는데 딜을 취소합니다. 왜 취소했냐면은 그때 MBK 한번 얘기했잖아요. 걔네가 대신에 뭘 가져갑니까? 하이마트 대신에 하이마트보다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더 매력적인 물건이 나왔거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그쵸. 웅진 코에이가 나왔죠. 코에이가 나왔어. 코에이가 나오니까 코에이를 할까 하이마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코에이로 갔지. 지금 와서 보면은 나름 현명했죠. 코에이의 실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나름 뭐 현명한 판단이었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MBK가 빠지죠. 빠지면서 롯데가 결국에는 하이마트를 인수합니다. 롯데가 하이마트 MBK하고 경쟁해서 진 다음에 그 욕 엄청 먹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하이마트 인수할 때 사모펀드하고 롯데가 싸웠는데 롯데가 졌어. 롯데가 우리나라 그래도 몇 대 기업, 몇 대 그룹이잖아요. 욕먹었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주주들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야 세상에 얼마나 돈을 안 쓰면 니들이 사모펀드에 돈 내서 밀리냐. 가격 적는 거거든. 물론 롯데가 현명하고 똑똑해서 적절한 가격을 하고 사모펀드가 오버해서 썼을 수 있지. 그런 걸 떠나서 당시에는 당연히 롯데가 이길 줄 알았거든. 당연히 롯데가 이길 줄 알았는데 MBK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황당했던 기억이 나. 아니 어떻게 하면은 롯데가 지지? 그 거대 그룹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겼죠. MBK가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싸게 샀지. 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뭐 현명한 딜을 했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 결론적으로는 싸게 롯데가 하이마트를 가져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이마트의 이런 역사와 하이마트 M&A의 그건데 여러분들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사모펀드라고 이름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여기 이름이 들어가는 그 관련된 이름이 사모펀드로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여기 그걸 딜을 하는 키맨들은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키맨, 제가 키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키맨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라인을 알고 딜 소싱을 하고 고객을 끌어오는 이게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얘들한테.
실제로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짜고 법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제 딜전 할 때 재무적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 팀 내에서 팀원들이 합니다.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뭐 이런 딜 짜는 금융공학 하는 애들도 있고 쫙 팀이 있어. 그 팀원들이 그 키맨이 딜을 따와. 야 얘네가 이런 니즈가 있다.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럼 그 팀이 그걸 짜오는 거지. 아다다다다다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LBO를 합시다. 천억 2천억 놓고 3대1을 하는데 은행돈을 띄어서 그러면은 이 아저씨는 지분이 올라가니까 아마 이 딜에 찬성할 거다. 우리는 이 회사 앞에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를 넣으면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가 되고 IRR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딜을 추진합시다. 이런 게 팀에서 의견이 나오겠지. 그럼 받아요 의견을. 자 그러면은 이 의견에 따라서 돈을 우리한테 빌려주거나 우리의 딜을 딜던해줄 상대방이 필요하잖아. 또 이쪽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쪽 가서 얘기를 해야지라고 되게 쉽게 얘기했지만 이쪽 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키맨이에요. 이 막 어려운 거 계산해주고 막 구조 짜주고 이래서 세무적인 거 법률적인 거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그 팀원들이 키맨이 아니라 와서 그냥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키맨이야. 가장 돈을 많이 받아요. 가장 돈을 많이 받아요. 상상도 초월하게 받습니다. 한 건 해결하면.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런 딜이 있는데 딜이 있다는 걸 하이마트에 있는 그 선종구라는 아저씨가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캐치해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해결을 제시할게. 야 그럼 평상시에 어느 정도 뭐 좀 이게 알아야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받아와. 그럼 이걸 또 맞장구 쳐줄 상대방을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거야.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평상시에 뭐 알던 사람들이 있어야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들은 항상 그 자기네들 정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뭐랄까? 알려주고 그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게 일인 거죠. 이게 일이고 이게 능력이고 그런 아저씨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몸값이 엄청나죠. 뭐 수학이나 뭐 금융공학 잘해서 그 아저씨들 몸값이 엄청나겠니? 어떤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고 이 니즈를 받아줄 사람을 찾는 거 딱 요거만 하면 여러분들이 키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뭐 회장님 비서, 그쵸? 어느 그룹 무슨 회장님 비서, 뭐 아니면 어디 무슨 뭐 CEO 뭐 저 뭐냐 뭐 무슨 비서로 하냐 수석 비서로 해 선임 비서로 이런 출신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은 무슨 아주 유명한 무슨 해외에 있는 뭐 글로벌 뭐 MBA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출신들 대학 다닐 때 만났어. 최소한 대학 다닐 때 얼굴은 알아. 얼굴이라도 알고 이름이라도 알아야 뭐 점심이라도 제가 한번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친하진 않더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어디 대표인데요 무슨 인피니티 뭐 어디 아니면 뭐 IMM 뭐의 영업부장인데요 가서 점심 먹자고 먹겠냐? 예를 들자면 어떻게든 물론 그런 철판도 중요하지.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회사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무대뽀로 가서 이렇게 하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필요하고 뭐 그런 키맨 아저씨들은 그런 것도 엄청 많이 했겠지. 남모를 노력을 엄청 많이 했겠지. 아이 추워. 축하 방송 보고 왔어요? 그런 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정모시기가 있었어. 정모시기. 진짜입니다. 제 중학교 반 친구였어요. 반 친구. 당시엔 몰랐죠. 농구할 때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 농구할 때 슛을 이런 식으로 던지는 애가 있었거든. 뒤로.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던지는 애가 있었어. 슛을 두 손으로. 중학교 때.
정 모시기가 있었는데 나름 친하고 농구도 하고 있었는데 몰랐지. 당시에 몰랐지.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지. 걔 아빠가 저기 국무총리 하시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여러분들의 그 친구를 소중히 하라는 거지. 소중히 해야 됩니다.